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연예인 배우가 아니십니다. 그냥 일반인 분이시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테슬러즈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야 늘 보는 사이인데요, 뭐. 네. 자, 오늘. 가족 같은 사이죠. 아유, 가족 이상이죠. 네, 아유, 귀족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라임이 엄청납니다. 네네. 자, 아직도 저번에도 한번 채팅창 보니까 진심으로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일 거라고. 아닌데, 정말로 저는 진짜 매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정말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님까지는 아니어도. 저번에 누구 박해일님인가? 케일님하고 제가 비슷하다. 아, 예. 약간 훈훈한 흔남 그런 느낌인데 물론 그분도 매력이 있지만 네. 이런 오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억측은 또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는 박해일님과 좀 비슷하다. 본인 피셜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키워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호랑이 만들기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 호랑이를 진짜 제조한다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시면은 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호랑이를 만드는 건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 배경이 되는 장소가 굉장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도심과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귀농을 해서 사시던 어떤 제 지인분의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 이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보육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일가 친척이 따로 없으시고 혼자서 나름대로 도심에서 학교 나오시고 굉장히 자수성가의 어떤 아이콘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엄청난 부를 일구신 건 아닌데 평범한 회사 잘 다니셨고요. 정년하시기 전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희망퇴직해서 시골 쪽에 좀 귀농을 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냥 시골 말고요. 저희가 시골도 종류가 있는데 잘 알려진 시골 마을 말고 정말 한참 시골 중에서도 시골로 들어가서 논두렁길 중에 보시면 논두렁길도 종류가 있는 게 포장도로가 놔져 있는 시골이 있고 아예 경운기 한 대 오면은 그냥 반대편에서 차 오면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도로만 있는 시골이 있는데 굉장한 깡촌 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해서 한번 내 남은 여생을 한번 조용히 혼자 보내보고 싶다.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 쓸 돈 정도는 여생 동안 쓸 돈 정도는 나름대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려고 들어가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처음에 들어가면 시골에서는 발전기금인가?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들으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 주면은 마을이 발전이 돼요? 내가 그랬는데 그런 시골에서는 그게 하나의 관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금도 척척 내셨대요. 왜냐면 굳이 내가 여기서 쭉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그 돈 안 낼 명분도 없고 어차피 내야 될 돈이면 시원하게 내고 이거 쾌척하면서 사람들하고 친분이나 더 쌓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예를 들어 이제 발전기금을 요구했던 게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께서 그러면 자기가 한마디로 처음 들어오는 신빙 아니냐 마을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딱 쾌척을 해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정말 간만에 괜찮은 젊은이가 들어왔다고. 사실 젊은이가 아닌데 그 마을이 워낙에 고령화돼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네. 이분 정도면은 이제 젊은이 축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고맙다고 막 감사함을 표시하고 잔치도 여러 가지고 막 잔치상도 대접받고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생을 가족의 정을 잘 모르고 살다가 시에서는 이웃 간에 그런 것도 거의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던 이웃 사촌의 정인가? 이러면서 한번 잘 적응해봐야지 해서 품앗이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옆집 뭐 반일한다 그러면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가서 또 새참도 얻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적응해서 재밌게 잘 살아가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평판이 마을에서 꽤 좋아지니까 자기가 밭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항상 보면서 저 집에는 누가 살까 하면서 신기해하던 저택이 하나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꽤 고풍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을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90년대 후반쯤에 있었던 일이라,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시골 깡촌이나 이런 마을들이 대부분 돌빈이 마시고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알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한 지붕 모양으로 돼 있는 고드름 같은 게 이렇게 쭉 열리기 좋게 돼 있는 그런 깡촌 느낌의 집들이 많았는데, 이 집만 굉장히 마을과 이질적인 느낌의 벽돌집인데, 지금이야 그런 뭐 빨간 벽돌집 흔하디 흔하고 그게 뭐 고풍스럽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당시엔 그렇지 않았답니다. 당시에는 그 마을의 거의 유일한 벽돌집이었고, 좀 마을과 이질적이고 따로 노는 느낌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저택이었대요. 그래서 저 집은 도대체 누가 살까? 하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었대요. 마을 잔치할 때에도 그분만 이 잔치하라고 돈을 보태주시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장님, 근데 저 집은 혹시 누가 사세요? 아니, 제가 도시에서 살다 온 촌놈이다 보니까 네. 저런 집은 누가 사시나 해가지고 하니까 이장님이, 맞아, 우리 김 선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귀농 오신 분이 김 선생이라 부르셨는데, 김 선생하고 똑같이 도시에서 온 부부인 것 같은데 나이들이 좀 있는데 애가 겁나 어리더라고. 애는 늦둥이 같은데 마을하고 왕래가 크게 잘 없어서 우리도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고 있어. 그리고 김 선생, 저 집은 절대 근처에 가지 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형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 별건 없고 저 집 개가 겁나 비싼 게야 하면서 중국 왕실견 뭐 이런 건데. 차우차우? 맞아. 그 맞나? 되게 아닌데. 막 복실복실하네. 그 사자견인가 그거. 그런 개였대요. 그래서 예. 그런 개가 있어. 근데 잘못 가지고 혹시라도 몸 상하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막말로 김 선생 몸값보다 저 개 몸값이 훨씬 비싸. 그러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막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렇게요. 제가 바로 그 유명한 개만 또 못한 놈이었네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갔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하다. 진짜 뭔 사람이 저기 살까? 그 개 가격을 주위에 알아봤더니 꽤 비싼 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우연치 않게 그 집에 출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그 시골은 돌비님이나 귀종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마을에 뭐 슈퍼마켓 이런 게 잘 없어요. 뭐 편의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가용이 하나 있었는데 장을 보려면 읍내까지 가지고 농협 하나로 마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농협 마트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장을 봐와야 되는 그런 동네여서 읍내까지 나가서 이제 장을 보는데 뭐 이렇게 참외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거 되게 맛있겠다 싶은 참외가 있어서 딱 집어들려고 하는데 마치 그 저희 첫사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집으려고 하는 LP판을 나와 동시에 집어든 어떤 소녀와 눈이 마주치듯이 어떤 아주머니랑 동시에 참외를 딱 집으면서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막 뭐 가져가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정말 괜찮다고, 다른 거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괜찮다. 막 이렇게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그럼 제가 감사하니까 제가 가져가고 이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집어들었던 천하장사 소세지를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더니 아니 뭐 근처 사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저 한 몇 달 전에 여기 귀농에서 들어온 김땡땡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그 마을에 새로 오셨다는 분이시구나. 제가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때. 저 어디 사는 누굽니다 이렇게 그 여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딱 듣는 순간 그 차우차우구나, 그 집이구나. 왜냐면 그 자리에 안 나온 마을 사람이 그 집밖에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반갑다고 하면서 안 그래도 얼굴을 못 빼가지고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하더니 자기가 준 천하장사 소시를 딱 집어들면서 제가 이거 받았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저는 저기 밑에 어디에 사니까요. 이분이 파란 슬레이트는 아니고 양철 지붕 같은 집에 살았대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파랑 지붕 사는 사람이니까요. 뭐 시간 되실 때 오셔도 괜찮고 저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돌아갔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인사치레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도 궁금했는데 저런 사람이 사는구나. 생각보다 되게 멀끔하게 생긴 주부분이셔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서 누가 자기 대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더래요. 누구지? 하고 열어보니까 그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진짜 오실 줄 몰랐다고 웃으면서 하니까 혹시 뭐 내일 저녁에 식사 한번 같이 하러 오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정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기다릴 테니까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시자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좀 사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 흔히 방문할 때 많이 사가는 과일 주스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 딱 사가지고 다음날 저녁에 딱 갔답니다. 그래서 띵동 네 하고 열어줘서 들어가니까 마당이 아방궁이 따로 없더래요. 기가 막히게 잔디가 쫙 깔려있고 그 개가 저쪽에 보이더래요. 다행히 그 개는 자고 있는데 뭐 자기가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밖에서 사람이 왔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네 하고 들어가는데 오셨어요 하면서 오니까 그제서야 그 개가 깨가지고 뛰어서 막 오는데 사람을 좋아하더래요. 물거나 그러지 않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핥으면서 막 이러니까 그래 고맙다 하면서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니까는 양복 마이 차림으로 무슨 장례식 온 사람처럼 정장을 딱 빼입고 계신 분이 한 분 남자분이 서서 아이고 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저 여기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굳이 자기는 추리닝 입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고 해서 가니까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상이 이렇게 세로로 쭉 긴 상, 약간 우리 중세 유럽 귀족들이 밥 먹을 때 쓰는 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길게 있는데 뭐 대리석으로 돼 있고 딱 봐도 이 집이 잘 사는 집이구나 싶었대요. 그래갖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근황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이제 도시에서 뭐 하다 왔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도시에서 아예 이쪽으로 온 건 아니고 남편분은 가끔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집이 하나가 있고 자기가 사는 집이 애가 아토피가 안 좋아가지고 아내랑 아이만 이쪽으로 내려 보냈는데 자기도 여기 종종 오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빨리 돈 부지런히 벌고 일로 내려와야 되겠어요 막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셨냐고 하는데 또 이분 다니는 회사 일을 들어보니까 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더래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직급도 간부급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 여유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데에도 이런 집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즐겁게 식사를 마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도시에서 살다 온 또 그런 접점도 있고 하니까 쭉 얘기를 하다가
아내분이 그런 말 하시더래요. 아니 우리 김 선생님 쭉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인격자시고 좋은 분 같은데 자기가 나중에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냐고 예. 웃으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선생님이 저야 뭐 뭐든지 괜찮습니다. 보증서 달라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막 이러니까 아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뭐 저야 언제든 괜찮습니다 하니까 아내분이 그런 말 하시더래요. 사실은 저희 애가 제 애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사실은 남편이 이혼을 하고 저랑 재혼을 했는데 제가 새엄마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봤는데 애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서 저희가 성적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를 좀 인격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가끔 오셔서 저희랑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아이한테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학업적인 걸 도와주진 않아도 되니까 와서 애 고민 상담도 좀 가끔 해주고 애가 배드민턴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같이 해주시고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들어보는데 이제 이분이 더 공감이 됐던 게 본인이 부모님이 없이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진 상처나 어떤 마음의 그늘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실 저도 여사님 하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니까 네. 한번 해보겠다. 근데 살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해하더라고요.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럼 제가 언제부터 가면 될까요? 하니까 뭐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부터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애는 그래서 학교에 거의 안 나가고 있어서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이제 다음날 바로 갔답니다. 그래서 애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처음에 되게 애가 아씨 꼰대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대하다가 운동을 좀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땀 흘린 다음에 먹는 돌비님 아시나 모르겠네. 예전에 저희 대중목욕탕 가서 네. 사우나 하고 나오면은 아버님이랑 같이 먹는 그 음료 중에 스콜이라고 있었어요. 그 빨대 꽂아갖고 먹는 예. 피크닉의 옛날 버전. 네. 그거를 꼭 사가셨대요. 그래서 꼭 이렇게 땀 흘려서 배드민턴 치고 달리기 같은 거 한 다음에 야 이거 먹어 하면서 이렇게 빨대를 딱 떼가지고 똑 꽂아가지고 자 먹어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이 친구가 열어서 이래저래 뭐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근데 선생님은 왜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너희 어머님이 너를 진짜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너를 선생님이 좀 걱정돼서 이렇게 봐주려고 온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요? 되게 냉랭한 목소리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하니까 아씨 엄마 아니지 그 여자가요?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그거 다 쇼예요. 죄송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돌비야 네가 아무리 엄마랑 관계가 소원하고 새엄마라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니까 이제 얘가 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그냥 가라고 딴 건 몰라도 그 여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생각 없다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하면서 한 발 물러섰답니다. 이걸 더 얘기해봐야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이 친구와 그 엄마 사이에 뭐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제 집에 갈라 하면은 그 어머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오늘은 좀 어땠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혹시 여사님 뭐 갈등이 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아무리 다가서려 해도 쉽지가 않네요. 그냥 그 정도만 일단 알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참 어려운 집이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를 보니까 배드민턴을 치는데 더워서 이제 땀이 나면 저희가 팔을 좀 걷잖아요 소매를. 예.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뜀박질을 하고 배드민턴을 쳐도 절대로 소매를 안 걷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앉아갖고 또 스콜을 먹는데 야 똘비야 너는 안 더워?
왜 팔을 안 걷어? 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팔을 걷어줄라 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면서 몸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선생님이 해서 이렇게 싹 걷었는데 이쪽에 살짝 멍자국이 있더래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학교 가다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여기가 멍이 들어?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오늘은 들어가실래요?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뭐 다른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너무 그 아이를 걱정하시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사람이 오해하려고 그러면 별걸 다 오해할 수 있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동안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이 어머님이 지방에 아는 사람이 한 명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좀 며칠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애를 좀 한 이틀 정도만 보살펴 주실 수 없겠냐 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알겠다 얼른 다녀오시라고 해서 이틀간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숙식하면서 이 친구를 돌봐줬답니다. 근데 절대 샤워를 하고 나서 자기한테 맨몸을 안 보이더래요. 보여주기 싫은가 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뭐 살아온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이 친구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 막 해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제가요 혹시라도 사라지거나 잘못되면 선생님은 누구를 의심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진짜 뜬금없이 자려고 누워서 잘자 하고 이제 눈 감고 잘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섭게 왜 그래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꼭 저 찾아주셔야 돼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무섭게 선생님 겁 많아 그런 거 없어 왜 그러니 하고 이제 그냥 일로 와 선생님이 손 잡아줄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잤대요. 근데 또 애가 평소엔 그런 거 질색팔색 하는 애가 그땐 또 꼭 잡고 자더래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봐도 참 외로움이 많은 애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서 이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데 이제 어떤 모르는 남성분하고 같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 하니까 같이 조문 갔던 저희 아는 누구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하니까 고개만 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싸가지가 없네 싶긴 했지만 뭐 여사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갑다 하고 자기는 돌아갔대요 집에. 그로부터 이틀 뒤에 집에 누가 똑똑하고 왔대요. 그래서 또 뭐 여사님이 오셨나 하고 나가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선생님 이름을 뭐 그냥 아무렇게나 강남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김강남씨 이러더래요. 밖에서.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이에요. 문 여세요. 라고 하니까 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누구세요? 하니까 딱 경찰 그거 보여주면서 죄송한데 김강남씨가 똘비군 용의자로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죄송하지만 서까지 동행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요. 간단한 신문 마치고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좀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차에 타고 갔는데 요는 그렇대요. 일단 이 친구가 자기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이후로 실종이 됐다는 신고 접수가 이 어머님을 통해서 접수가 됐고 그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 김 선생님이 살고 있는 파란 지붕 집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발견이 됐고 그 근처에서 삽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 김 선생님의 지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알리바이를 확인을 해보니 그 사라진 기간 동안에 김 선생님이 그 애랑 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용의자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무슨 나는 삽을 뭘 쥐어본 적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삽을 쥐어본 적은 있어요. 뭐야? 그 집에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 번은 그 어머님이 선생님 여기 묘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집을 너무 가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베란다에서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다른 건 용역을 쓰겠는데 이거 땅 파는 것만 혹시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그 묘목 옮기는 거를 도와주려고 삽질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당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분 말 들어보니까 경찰 수사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너 맞아 라고 해서 잡아 끌고 오면 너 맞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물증 나왔고 시신 나왔고 너 알리바이 없는데 끝났지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그게 아니고 그 어머님을 좀 불러달라고. 그 어머님께서는 내가 그 삽을 왜 들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분이 일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의자랑 피해자 친가족 유족하고 이걸 접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뭘 만나긴 이미 다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라고. 나는 그때 가서 얘랑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아니 김강남 씨, 그 어머님이 애를 마지막으로 본 게 예를 들어 3월 14일이고 돌아와 보니 애가 없었고 발견된 게 당신 집 근처에 당신이 들었던 삽하고 같이 발견이 됐는데 당신이 아니면 누구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어요. 그 엄마는 그날 부탁하고 간 게 마지막이니까 그날 마지막으로 본 게 맞잖아요. 근데 다만 하나, 돌아왔을 때 분명히 그 친구가 집에 있는 걸 봤을 텐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주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는 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엄마를 마중 나온 게 아니고 자기만 나와서 어머님 자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온 어머님하고 인사를 한 건데, 이 어머님은 내가 돌아왔을 때 애는 이미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변호사 불러달라.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변호사 이제 불러달라면 뭔 말도 안 되는 너잖아 야 현장 검증 갈 준비나 해 임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강압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막 또박또박, 이분이 다행히 법을 좀 아시는 분이어서 법조항을 읊으면서 또박또박 따졌대요. 그래서 변호사는 불러줬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 이거 완전 잘못 걸렸는데 이거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 야, 그 알리바이 증명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니? 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주민 한 명하고 마주쳤었대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어디 갔다 와요 하니까 저기 어디 집에 가서 애 좀 봐주고 오느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간적으로 내가 그 친구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좀 아니잖아, 안 맞잖아 동선이, 이런 걸 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막 해서 이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고. 그럼 내가 나가서 한번 너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있는지, 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님을 만나서 혹시 이 친구의 결백을 믿어줄 수는 없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올게 라고 했대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라 해서 이제 유치장에 계셨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절망적이었대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강남아 너 인정하고 형을 낮게 사는 방법밖에 없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어머님은 들으려고도 안 한대요. 나를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딱 보더니 살인자를 왜 변호하냐, 내 자식을 그 사람이 죽였다, 용서할 수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렸고, 아버님은 조금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조금 흥분을 해서 그러는데 일단은 자기랑 좀 얘기를 하자 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김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아내 말을 듣고 상황을 봤을 때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 당시 이제 승진 고과가 결정되는 시기였대요. 저는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분이 한 거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일 크게 벌릴 생각이 저로서는 없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러고 딱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와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답이 없구나 해서 안 되겠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해서 이분이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분을 피하더래요. 아무도 이 사람을 안 만날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출씨 이리 와 이리 이 사람이 뭘 안다고 그거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봐요 가요 가. 왜 평화로운 마을에 분란 일으키고 난리야. 우린 몰라. 돌아가요. 하고 이제 딱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너무 싫어하고 혐오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해서 마주쳤다는 그분이 사시는 집에 찾아갔는데 그분은 만나 주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가 억울한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 정말 그런 친구 아니고 어르신께서 알리바이 증언만 잘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잘 풀어서 이 친구 억울함 한번 누명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께서 그때 제 친구 마주쳤다는 거 그거 얘기만 조금 증언만 조금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허허 하더니 젊은 친구들이 너무 세상을 모르는구만 몰라. 우리는 시끄러운 거는 딱 질색이야. 이거 보게. 죽은 청년은 죽은 청년이고 죽을 사람 그러니까 이 선생 얘기죠. 죽을 사람도 죽을 사람 얘기지. 나나 우리 마을 사람들처럼 착하게 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송사나 분란에 휘말려야 되겠나? 나를 보고 뭐 마주쳤냐고? 어디서? 이러더래요. 이 어르신 그때 거기서 몇 시에 이렇게 나는 최근 한 달 안에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라가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가는 분위기구나 해서 이제 갔답니다. 돌아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경찰들은 너로 확신을 하고 있고 물증도 너무 확실하고 그때 걔랑 같이 있었던 게 너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지목하고 있고 아무도 너를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분이 최대한 가명 사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했대요. 예.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친구 말로는 네가 여기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사회 분위기상 여기 분위기상 너는 더 형을 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냥 인정을 하고 형을 싸게 받자 해서 다 꾸겨놓고 가명 사유 때려 박을 수 있는 거 다 박아가지고 15년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15년을 받고 안에서 복역을 쭉 하셨는데 다행히 나중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수가 아닌 이상은 모범수로 몇 년 이상 이렇게 성실하게 복역을 그 당시에 하면은 가석방처럼 이렇게 내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그 조건을 채워서 7년인가 8년 사시고 나오셨대요. 와. 나왔는데 자기는 나와서 기쁜 것보다 그 집이 왜 무엇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예.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자기는 그 동네에 도저히 가볼 수가 없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동네를 좀 조사를 하게 해봤대요. 가서 좀 알아봤더니 일단은 그 저택에 살던 남편분은 돌아가셨고 아내분만 혼자 그 저택에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누가 있냐 했는데 어떤 젊은 멀끔한 남자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 뒷조사를 시킨 사람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 자기가 봤던 같이 조문 갔다 왔다던 그 남자더래요. 이 남자가 왜 여기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보고 있고 죽은 남편 유산 갖고 이 남자랑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경우지라고 싶어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알아봐라. 이 사람하고 언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고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더 알아보라고 이제 너무 석연치 않은 게 많아서 했는데 쭉 알아본 결과 그 남편분은 이분이 이 김 선생님이 수감된 지 1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이유를 모른대요. 급사래요, 급사. 근데 아내가 사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그냥 원래 혈압이 안 좋아서 죽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부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골 마을일수록 죽은 사람을 열어보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은 그 지역 경찰들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화장해서 장례를 치렀고 그 남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 재력이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예. 그 유산을 상속받은 아내는 그때 자기가 봤다던 조문같이 갔다 왔다던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 바로 직후에. 근데 이거를 다 짜맞춰 보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지만 자기가 봤던 멍자국 그리고 갑자기 잘못된 그 아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기가 봤던 그 남자 같이 살고 있는 상황 예. 그리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게 된 이유 그 상황 이런 거를 조립해 봤을 때 한 가지 결론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서 이분이 여러 번 재수사 의뢰, 재심 청구나 이런 거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기구가 있었나 봐요. 국가기관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국가기관이 있대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많이 하시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걸 계속 하시다가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아는 이유는 제 지인이 그분이 살아 생전에 정말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네. 말을 한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나 싶은데 진짜 이 천벌받을 놈들 많이 이 얘기를 좀 어디 가서 좀 네가 해줘라 이 얘기를 그분한테 하셔가지고 이분이 우연치 않게 저랑 이제 동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해주셔서 고인이 되신 분의 얘기인데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야, 너무 무섭다,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키워드를 호랑이 만들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쵸. 저희가 한자성어나 속담 중에 세 사람이 마음먹으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3인성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허술한 수사 시스템이나 그 마을의 폐쇄적인 향촌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자기 승진을 생각하는 방관 이런 세 개의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네. 3인성호. 그렇죠. 세 사람이 막 우기기 시작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이제 과학수사나 이런 게 네. 자리 잡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져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TV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런 말이 들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전 시대에는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네. 그렇다고 이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이런 일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야.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똑같이 하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진짜 거짓이더라도 세상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거짓이 진실인 거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나는 그걸 배웠다. 나이 거의 60 다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상이 무섭기도 하지만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진실을 왜곡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되게 너무 씁쓸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네요. 오늘 이야기 자체가. 예, 조금 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거나 언짢으셨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으셨다고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애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빠지신다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오늘 이번 시참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또 방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예전부터 그러셨긴 했지만 또 그때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아유 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얼른 네. 또 애들 시험 잘 성적 올려놓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에 말씀 잘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만 귀종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돌비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조금만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 안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오세요. 건강하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테슬러즈님이 직업이시다 보니까 애들 방학이었어서 이제 쭉 계속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계약을 했고 학업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또 성적 올리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그 패턴으로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말은 아니죠. 3명의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세상에는 워낙 더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만 더 중립기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립기어를 더 해보고 더 뭔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 강원도의 홍천강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셨던 분이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리고 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홍천강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네. 이분 도대체 뭘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풍기셨거든요. 그쵸? 그치만 아무래도 네, 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경험이 많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처음 어떻게 겪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맞습니다. 네, 많은 귀신을 보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여태까지 겪어왔던 대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비난은 어차피 뭐,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만큼 그렇죠. 그냥 이제 제 네. 이야기는 제가 저런 걸 겪었구나. 네. 신기하네. 뭐, 재밌네 정도만 들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린입니다. 일단 저는 부산 토박이고요. 부산에서 30년 이상 살았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산 안에서도 뭐 부동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장이 안 좋아서 병원의 VIP 정도였는데 어머니도 좀 극성이다 보니까 애가 이제 조금만 엄마 나 배 아파 이러면 큰 병원 가고 좀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제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버스에 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리를 비켜드려요. 앉으시라고 하고 아유 고마워요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저 이제 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이제 꽉 잡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이제 눈치를 채시고 뭔가 있나 하면서 할아버지를 좀 봤는데 할아버지가 애기 엄마 애가 예쁘고 되게 영리해요. 진짜 똑똑한데 가심이 좀 세. 애가 좀 세서 16 되기 전에 물 건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물을 건너 보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놀라시는데 네.
뭐 가까운 일본이라도 좋으니까 조선에 두지 말고 멀리 좀 보내라. 좀 떨쳐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집이 아무리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칠성신 모셨던 집안이기 때문에 집이 좀 이렇더라 해도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예 이러고 그냥 말았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이렇다 한 일은 없었는데 제가 6살 때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뭐 동네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좀 형태를 말씀드리면 백양산 바로 위에 좀 큰 대학교가 있었고요. 밑으로 이제 동네가 쫙 깔려 있는데 저희 집은 그 동네 안에 철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마 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길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새들어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6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살게 되는데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좀 기이한 일들을 많이 봤던 것 중 하나가 제가 6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사 올 때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네. 저희 사촌 오빠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세대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제 99년도 입학생이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세기말에 걸쳐 있었는데 컴퓨터가 윈도우 95에서 98로 넘어갔었고요. 인터넷을 메가패스 뭐 이런 걸 쓰던 세대였는데 메가패스 최고지. 예. 그때 세대인데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두리였어요. 캠 찍는 거잖아요. 사진 찍는 건데 되게 하얗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 효과로 얼짱 이런 것들 많았던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사촌 오빠가 여름에 방학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부산 구경할 겸 좀 오래 머물고 가고 이랬는데 맨날 양꾸러기 이런 거 들어가다가 오빠 오면 오빠가 재밌는 게임 깔아주고 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게임하고 오빠랑 놀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웹사이트 같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얼굴 올리고 뭐 돌비 24세 독신 이래가지고 자기 사진 올리고 만남 추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야 너네 집 캠 있네? 나 이걸로 얼굴 좀 찍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빠 못생겼어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이제 오빠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제 방이 어땠냐면요. 뭐 구조는 다 비슷할 텐데 책상 위에 컴퓨터 있으면 바로 뒤돌면은 바로 제 방 출입구고 나가면 바로 부엌이에요. 그래서 캠으로 이제 오빠를 찍으면 바로 방 문이 나오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오빠가 딱 찍고 그때 하두리가 어땠냐면 찍으면 찰칵하는 음이 나온 다음에 화면이 하얘졌다가 점점 이제 찍었던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오빠 얼굴 바로 뒤에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자의 어깨랑 치마 같은 게 찍혀요. 아무도 없었는데 저랑 오빠가 동시에 말도 못하고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출력물을 화면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이거 뭐야? 이렇게 제가 물어요. 오빠가 뗀 척을 해요. 아이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연기 같은 거야. 수증기야 이러는데 거기 수증기가 일어날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도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약을 팔지. 아무리 봐도 무서운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빠 이거 지우면 안 돼 이러는데 안 돼. 나 얼굴 잘 나와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못생겼어. 제발 지워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싸우거든요. 결국에는 오빠가 그걸 웹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제 컴퓨터에서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걸로 이제 뒤를 보고 자기 사진 올리고 했는데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였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밑에 이제 댓글로 뒤에 이상한 게 찍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뒤에서 보시고 여자 귀신이라고 하네요 하는 댓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오빠가 황급히 글을 내리거든요. 지우고 야 우리는 이런 일 없었던 거야 하고 그냥 잠에 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방 가서 자고 오빠는 제 방에서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오빠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고 오빠 어디가? 이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오빠가
정색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해줘가지고 오빠 왜 그러지 않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라면 일주일을 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냥 가지? 이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꿈에 여자가 나왔대요. 근데 제 방에서 자면은 왼쪽으로 얼굴만 돌리면 바로 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버선발이 있더래요. 근데 버선 코가요. 예.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발가락 부분으로 뭔가 찬 것처럼 아니면 뭐 여기를 다친 것처럼 피가 완전 흥건하게 되어 있는데 용기를 내서 천천히 위로 올리니까 머리가 상당히 길고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진부하긴 한데요. 눈 감고 정말 상상해보시면 이게 무서운 게 머리가 엄청 길어서 무릎까지 닿는데 머리 숱이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눈만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여자가 자기한테 천천히 이렇게 딱 내려오더니 너 뭔데 날 웃음거리로 만들어? 딱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확 깼는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나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빠가 빨리 집에 가게 돼요. 함양이라고 해서 되게 시골에 사는 오빠라서 깜깜한 것도 안 무서워하고 좀 그런데 그때 이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집에 빨리 가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뒤로 가을쯤에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네.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저한테 안겨가지고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 같아 귀여워 이러면서 되게 예뻐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걔가 예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 너가 키워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걔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하고 깼는데 너무 어렸다 보니까 뭐 의미나 그런 거 생각할 새도 없이 일상을 지내요. 근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애들이 상상친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 상상친구가 있었던 게 그 집 제 방 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놔요. 여자아이를 그려놨는데 네. 제가 지금도 그림 비슷한 걸 직업으로 하고 있을 그때도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네. 벽에다가 등신대는 아니고 한 2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크기로 크게 여자애를 그려놓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양갈래 머리로 해가지고 분홍색 머리로 다 칠해놓고 좀 유니크하게 끝부분 갈색으로 이제 칠해놓고 빨간 원피스에 분홍 색깔 구두를 신겨놓은 애를 그려놨는데 네. 그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카드캡터 체리라 가지고 걔 이름을 체리라고 붙여요. 오. 이 체리한테 되게 애착을 가졌던 게 학교 가면 체리야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러고 가고 체리야 나 왔어 이러면서 오고 체리가 외로울까봐 옆에 곰인형도 그려주고 체리가 배고플까봐 옆에 밥도 그려주고 이랬었어요. 엄마가 도배를 하려고 해도 애가 체리 죽는다고 안 된다고 울어제끼니까 도배도 못하고 그랬을 정도로 얘한테 되게 큰 애착을 가졌는데 저희 동네 남자애랑 뿌요뿌요 대전을 제가 지게 되거든요. 뿌요뿌요 져서 걔가 저한테 막 놀려요. 게임도 못하는 게 이러면서 뭔 밥이네 이러면서 막 되게 놀려요. 그래 서러워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울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 일을 시작해가지고 집에 오고 혼자였어요. 이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체리한테 체리야 난 오늘 진짜 거지 같은 일이 있었어. 그 남자의 돌비 알지? 돌비가 나한테 뿌요뿌요 못한다고 뭔밥이라고 막 욕하고 놀리고 막 그랬어. 나 진짜 걔 진짜 너무 싫어. 다시는 마주치기 싫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 바로 오른쪽 귀에서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였냐면 바로 방문이었거든요. 예. 오른쪽 귀에서 그럼 그냥 칼로 찌버리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놀라면 고함을 안 지르는데 못 지르는 거예요. 그때도 헉 이렇게 돼가지고 옆을 보기가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이제 옆눈으로 싹 봤는데 약간 흰천 같은 게 살랑하고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빨리 와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나 지금 죽어 빨리 와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엄마가 좀 급하게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제 방에서 좀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초등학생들은 다 자기 혼자 자잖아요. 근데 못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큰 일은 없다가 한 번은 전자레인지 보시면요 앞면이 검은 유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전자파 같은 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가 부엌에 있으면은 저 유리에 제 방문이 바로 비치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데우려고 밥을 넣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전자레인지 유리에 제 방문 앞에 기종님들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시면 진짜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깨가 진짜 축 떨어져 있어요. 축 떨어져 있고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는 앞으로 달프를 친 여자가 제 방문 앞에 딱 서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바로 뒤에 있는 거죠. 그때도 이제 소리를 목 지르고 했는데 뒤돌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했다는 조치가 전자레인지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 여자가 이미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체리한테 너무 정을 줘서 체리가 귀신이 됐나 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애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인 게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사업이 엄청 심하게 망하고요. 결국에 엄마는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제가 사춘기가 좀 일찍 와서 심적으로 많이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이제 가세 한번 세워보시겠다고 방법 채워보려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무당이 좀 볼 줄 알고 할 줄 아는 무당은 맞는데 약간 자본의 눈이 멀었던 분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딱 가자마자 너네 집에 귀신 있어. 너네 집 지금 귀신 투성이야. 너네 남편이 다 데려왔네. 너네 남편 지하에서 일하지 이랬는데 그 말은 맞는데 아버지가 주전을 하셨었거든요. 아, 예. 거기서 다 왔네. 근데 너 애기 방에 여기 귀신 있는 건 아냐?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더래요. 애기 방에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여자 귀신 하나 있어. 애가 좀 봤네. 너네 애도 보는데 너는 왜 못 보고 그러냐? 하긴 너는 칼 하나 들고 설치면 너네 딸은 쌍칼 들고 설친 애라서 애가 먼저 봤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 예. 그래서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적 써?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그냥 부적을 가져온 거예요. 네, 부적을 갖고 와서 엄마 베개, 아빠 베개, 제 베개 밑에 이제 다 놔두라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악화를 불러온 것 같은 게 안 보이던 귀신까지 다 보이게 돼요, 제가. 도포 입은 남자 귀신이 혼자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웠던 게 빨간 마스크처럼 귀에까지 입이 째져 있어요. 눈도 엄청 무섭게 다들 위로 향한 눈에다가 너무 무섭게 생긴 애들이 집안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잘 되는 것도 없이 이혼을 하거든요. 아, 예. 왜 아버지는 이제 혼자 나가고 어머니랑 저만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 키우던 강아지 이제 미니핀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집에 그냥 얌전히 있었고 오줌 패드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요. 아무런 물리적인 데미지를 가하지 않은데 애가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냐 했는데 저도 의문이거든요.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애를 수술을 시켰는데 그날 이제 제가 꾼 꿈이 어떤 할아버지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자꾸 나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 쟤네 다 쫓아낼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허허이 이거 진짜 이러면서 막 혀를 차요. 그러다가 그냥 그 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는데 이사를 결국엔 가게 되거든요. 네. 17살 초에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사 가시는데 좀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떠나게 됐고, 떠나자마자 진짜 마법처럼 일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고,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성적 잘 나오고 괜찮게 다녔고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살이 저는 이제 중간에 대학교를 중퇴를 했었는데 사회에 이제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불교 쪽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원래 살았던 동네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올라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이랬는데 갑자기 와서 아가씨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깨 많이 무겁고 막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러지 않아? 이러길래 따로 아픈 건 없는데요. 건강한데요. 이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 뭐 괜찮다면 다행인데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근데 그 절에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났어요. 절에 가면 이제 여성분들을 그냥 보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가씨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분이 이제 무당이셨던 거예요. 원래는 네. 무당이셨는데 그냥 이제 절에 거기가 뭐 터가 좋다 뭐 기운 받으러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을 다니거나 하진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분을 집에 바래다 주게 되거든요. 집이 가깝다 이래가지고 내려가시기도 힘든데 제 차에 타세요 해가지고 바래다 주시는데 앞에 살았던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오. 제가 앞에 살았던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이 2층의 주인 집이고 아래층이 저희가 새들어 살았는데 딱 그 새들어 살았던 그 집에 그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당 집에 가면 있는 그 알록달록한 콩, 대나무 이제 이런 걸로 꾸며져 있고 저희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러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저를 좀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아가씨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아가씨가 한 20대 중간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 근데 그때 되면 좀 해답을 찾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은 못 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저도 이제 있고 그냥 사회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 계속 어머니가 제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뭐 이상한 것도 보인다, 할아버지가 보인다, 뭐 계속 이러고 뭔가 좀 무당하는 짓을 많이 하고 가끔 이제 꽹가리 진 같은 거 막 있으면 갑자기 이상한 춤추고 이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무당을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나 얘 못 보겠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좀 보는데 저를 못 봐요, 다들. 그래서 다들 못 보시나 보다 그냥 이랬는데 한 27살쯤에 어떤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딱 유일하게 맞추신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뭐 생년월일도 이제 적어가지고 좀 보시고 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니 그동안 힘들었겠네? 그냥 이러시다가 이분도 글렀구나 이러고 있는데 일단 아가씨는 신 모시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신이 온 것 맞아. 근데 막 네가 구판에서 춤을 추고 칼 위에 올라가서 막 그럴 건 아니고 대신 아가씨는 사주가 부처 제자줄에 앉은 사주기 때문에 무조건 남 돕고 살아야 되고 역마살도 껴가지고 무조건 돌아다니거나 해야 돼. 아가씨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콜센터를 다녔거든요. 저 콜센터 다녀요 이랬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왜냐하면 전국구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오니까 역마살이 해소가 되거든.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듣고 보니 좀 그럴싸한데? 이러는데 아가씨는 신을 모시지 말고 치성을 드려. 그냥 좋다 하는 절이나 아니면 좀 괜찮은 무당 만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너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못하는 애들이 너한테 굉장히 많이 올 거야. 그때마다 너는 거부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 유기동물, 파양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고양이만 7마리에 개가 4마리거든요. 오, 이거 맞네, 진짜. 예. 하나도 거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결론은 제가 그 뒤로는 좀 괜찮은 분 찾아가지고 치석만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그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옆에 계속 할아버지가 보인다. 네. 이분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데 그냥 이수호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할아버지 뒤에 할머니 둘이 더 있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세다 보니까 앞에 나와 계시는데 너가 이제 그런 줄 타고 이러니까 좀 자주 보이긴 할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말 걸면 그냥 그렇다고 해주고 계속 모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보일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덜 보이시긴 하는데 지금은 또 보이시거든요. 아,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 그 할아버님 등장했던 거구나. 네, 이제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는 하시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뭐 몇 대 손에 누구다 뭐 이렇게는 무당들도 잘 모르고요. 웃긴 건 이제 잡귀나 이런 무서운 귀신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요. 네. 개가 먼저 짖는데 개가 안 짖어요. 오, 야, 개가 안 짖고 고양이가 털을 안 세우거든요. 그런 걸로도 좀 판단하세요? 그쵸. 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 지금도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네.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 집 거실에 안 보이다가 귀신이 하나 보이게 돼요. 네. 근데 이 귀신이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었는데 머리가 없어요. 근데 상복의 완성은 머리 위에 쓴 모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복을 입었는데 머리가 아예 없다는 건 뭔가 죽을 고비는 넘긴다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걔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욕을 딱 하려고 목에 이제 시동을 거는 순간 모든 고양이들이 털을 딱 세우면서 하악 하면서 이제 하악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우면 쫄보들 특이 목소리부터 커지니까 저도 안 나가!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오, 근데 잘하셨다. 오. 어머니가 놀래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예.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고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대로 털 세워서 다 같이 거실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오줌 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건지 고양이들이 하악질해서 그런 건지 얘가 딱 뒤돌아가지고 저희 집 11층이거든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허공으로. 일단 나갔네 이랬었는데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일단 동물이 반응부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동물들은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쵸. 야,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는 봤어요. 뭐 앞으로의 이야기들 더 많겠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되게 간략하게 함축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네. 이야기가 많은데 길어질까봐. 근데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꿈에서 호랑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호랑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면? 이게요. 네네.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배우신 분들한테 가르침 받으면서 알았는데 칠성신이요. 네. 그 옛날 불교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절에 올라가면은 산신각이 있거든요. 산신각 들어가면은 산신이든 칠성신이든 옆에 호랑이가 꼭 있어요. 그쵸. 이제 심부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호랑이가 아무래도 저희 집이 칠성 모셨다 보니까 그 의미로 좀 온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에서도 그렇게 호랑이가 나왔는데 제가 한 24살쯤에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타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타투 뭐 예쁜 거 많잖아요. 솔직히 뭐 꽃도 그릴 수 있고 뭐 다른 의미 있는 걸 그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등에 엄청 크게 호랑이를 그렸어요. 예. 여자애가 하기 힘든 진짜 불교화 같은 엄청난 호랑이 대가리를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님이 한번 보시고 우연은 아니다. 너네들 줄 때문에 아마 이게 본능적으로 땡겼을 거고 대가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만 그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지간하면 지워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울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업고 있어 보다가 이게 하필이면 위치가 등인데 심장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 계속 이런 걸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랑 똑같으니까 어지간하면 지우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지울 생각은 없고 아마 호랑이의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줄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린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에서 공포 쪽이나 이제 무속 쪽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겠지만, 그러니까 린님이 이제 신줄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네. 귀신들이 엄청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할아버님 뒤에 할머님이 두 분이 더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할아버님이 언젠가는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 할머님이 나서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 할머니 둘에 대해서. 저는 이제 틀성 모셨던 게 외가 쪽이다 보니까 다 외가 쪽 조상이겠지 했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도 그렇고 뒤에 계신 할머니들도 전부 다 친가 쪽이고 저는 이제 친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게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쪽에도 줄이 있다. 스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스님 아니면 이 사람이 무당이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줄에서 왔고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발자국만 딱 넘으면 죽음일 때 이 할머니 둘이 건져준다고 그렇게는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위험할 때. 네, 진짜 너무 위험할 때 할머니들이 딱 건져주고 대부분 할아버지가 그냥 앞에 계시는데 제가 길 가다가도 뭐야 하면서 옆에 딱 돌면 뭐 이상한 거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대부분 눈을 막아주고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영화이랑은 좀 다른 게 일반적인 네. 영화분들은 이런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많이 있죠.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너무 힘들죠. 사실 저도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으니까 없으면 더 힘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맹수들이 밖에 있는데 철조망이 있는 거랑 없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도 이제 그 스님한테 들었던 게 스님한테 제가 돌비님이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따라 조금 다르다. 너가 그래도 전생에 너네 조상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냥 잘했던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거고 지켜주는 이유도 너를 지켜줘야지 조상이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가 그냥 선택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셨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세계고 들어도 참 신기하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못하신 이야기들이 다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다음에 꼭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린님께서 참여를 처음에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떡밥이 있었어요. 이야기 자체. 그래서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왜냐면 저도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또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삶이 아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너무 많이 겪어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포커싱이 달라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뭐 귀신이 보이는 존재. 그러니까 무서움은 사라져 있는 상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더 덤덤하게 전달을 하시는 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잠깐 보시는 분들, 정말 간헐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보시는 분들,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